예, 엘라이자 해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실제 다이렉트 엘라이자와 인다이렉트 엘라이자의 원리를 보시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해설, 문자로는 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림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고 그림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면 그 해설로 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가볍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림 위주로 쭉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이렉트 엘라이자고요. 다이렉트 엘라이자에서 먼저 샌드위치가 구성이 되면 측정 대상 물질은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원, 다이렉트 엘라이자는 항원이 존재하는지, 시료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한다면 그 실제 농도, 실제 양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다이렉트 엘라이자였고요. 아까 보신 이 96L 플레이트에서 이제 한 개의 웰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확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웰이 있습니다. 이 웰에는 1차 항체가 이 웰의 내벽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림에서는 두 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수의 1차 항체들이 웰의 내벽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되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시료를 투입을 합니다. 시료인데 시료에 여기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인 항원, 빨간색 오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항원이 존재하는 시료예요. 그래서 이 시료를 투입을 하게 되면 1차 항체는 이 항원에 정확히 결합한 항체이기 때문에 항원이 1차 항체들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료에는 다른 물질들도 존재하겠죠. 이 물질들은 항체와 이 1차 항체는 정확히 특이적으로 항원하고만 결합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은 결합하지 않고 떠 있습니다. 엘라이자에서는 단계마다 워싱을 주로 하게 돼요. 워싱을 해버리면 결합하지 않은 기타 물질들이 다 날아갑니다. 이 1차 항체를 내벽에다 부착을 시킨 거는 워싱에서 쓸려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2차 항체를 다시 2차 항체 용액을 투입을 합니다. 근데 2차 항체는 아까 보셨듯이 끝에 효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항체도 항원에 결합하는데 1차 항체와는 반대쪽, 항원의 반대쪽에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차 항체는 1차 항체가 결합하는 항원 부위의 반대쪽 항원 부위에 정확하게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항체입니다. 그리고 2차 항체는 효소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 2차 항체들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결합하지 않은 2차 항체들도 있겠죠. 역시 이제 워싱을 하게 되면 결합하지 않은 2차 항체들이 날아가게 되죠. 남은 건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남게 되죠. 1차 항체, 항원, 2차 항체의 샌드위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기질을 투입을 합니다. 원래 기질은 무색의 물질이에요. 투입을 하면 2차 항체 끝에 효소가 있는데 얘가 기질을 색깔이 있는 물질로 바꿔주는 발색 효소죠. 그래서 기질들을 색깔이 있는 발색 물질, 여기서는 파란색이죠. 파란색 물질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웰이 색깔을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이 색깔을 아까 엘라이저 분석기기에 넣으면 그 색깔을 측정을 해서 원래 시료에 존재했던 이 항원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엘라이자였고요. 항원이 있는 경우를 보셨고, 설명은 그 내용을 이해하면 그냥 쭉 훑어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항원은 뭐든지 될 수가 있어요. 뭐 단백질인 경우도 많지만 뭐 탄수화물이 될 수도 있고 화학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 항원에 정확히 결합할 수 있는 항체만 생산할 수 있으면 어떤 항원이든 분석 대상 물질로 삼아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원이 단백질인 경우는 시료에 단백질이 존재하느냐, 그다음에 정확한 양이 얼마인지를 정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의 출제된 문제는 단백질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방법은였고, 답이 노던 블라시였어요. 노던 블라팅은 RNA를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었고요. 나머지 네 가지 지문, 엘라이자, IEF,
F, 그다음에 2차원 전기영동, 에드만 디그레데이션, 에드만 분해법은 다 단백질을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엘라이자도 단백질을 연구하는데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죠. 실제로 사용되어 왔고요.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항원이 없는 경우를 비교하도록 그림을 넣어 놨습니다. 똑같이 96의 플레이트의 한 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1차 항체가 부착되어 있고 시료 용액을 투입을 하는데 이 시료는 아까와는 다르게 항원이 없는 시료입니다. 빨간 오각형이 없는 시료예요. 자, 얘를 투입을 하게 되면 1차 항체에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이 없으니까 결합을 안 하겠죠. 그럼 기타 물질들만 결합 못하고 용액 속에 떠 있게 됩니다. 워싱을 하게 되면 이 기타 물질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럼 이번에는 2차 항체를 투입하는데 2차 항체도 1차 항체처럼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죠. 근데 지금 항원이 없기 때문에 2차 항체도 결합할 데가 없습니다. 워싱에 의해서 2차 항체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 1차 항체만 그냥 남게 됩니다. 여기에다 기질을 투입을 해도 아까 효소가 붙어있는 2차 항체가 다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기질을 색깔이 있는 물질로 바꿔줄 수 있는 효소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 웰은 발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료에 항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발색 반응까지 다 전 단계를 다 거쳐도 발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투명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중간에 투입한 시료에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물론 그 시료에 포함된 항원의 양을 정확히 정량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항원이 없는 경우에는 발색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항원의 양과 발색 강도는 비례관계이다. 항원이 적으면 발색이 약하고 옅은 푸른색을 띠게 되고 항원의 양이 많으면 시료에 항원의 양이 많으면 진한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측정을 해서 항원이 실제 양이 얼마가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항원의 양이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입니다. 자, 웰에 아까는 1차 항체를 2개밖에 못 그렸지만 이제 여기는 한 10개를 그려놨어요. 실제로 훨씬 더 많은 1차 항체들이 웰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개의 1차 항체가 있는데 예시로서 항원의 양이 시료를 투입했는데 시료 내에 항원의 양이 적어요. 그러면 이 항원 4개만 1차 항체 2개에 붙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2차 항체를 투입했을 때 2차 항체도 이 2개밖에 못 붙겠죠. 그래서 발색 물질을 많이 투입해도 이 색깔을 띠는 기질을 많이 투입해도 발색 물질이 조금밖에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색이 약하게 돼요. 그래서 항원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발색이 약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웰인데 항원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료 용액을 이 웰에 넣었을 때 그 안에 항원의 양이 많아서 항원이 벌써 16개인가요? 그래서 8개의 1차 항체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2차 항체를 투입했을 때도 여기 항원이 많기 때문에 2차 항체도 많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발색 반응을 할 때 기질들을 넣어주면 색깔을 띠는 발색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발색을 하게 돼요. 즉 투입한 시료 내부에 항원의 양이 많을 때는 결국 최종적으로 색이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보고 항원의 양이 적은지 많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료에 존재했던 항원의 양과 최종적으로 발색 강도가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원의 양에 대한 정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엘라이자는 정량 분석이 가능한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에요. 실제 이제 화학 분석, 물질 분석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 분석 방법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는 이제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기초적이죠. 다음 대충 양이 많다, 적다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건 그 젤 전기영동 있죠. DNA나 RNA 단백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젤 전기영동에서 DNA를 쭉 전개를 시키면 DNA 밴드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밴드가 진한 것을 보고 대략적으로, 정확히는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DNA의 양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량 분석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근데 엘라이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료를 항원 표준 시료를 10개 사용한다고 하죠. 항원이 100 나노그램 들어있는 시료, 그다음에 200 나노그램, 300 나노그램, 400 나노그램 이렇게 엘라이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농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쪽은 컬러라고 하죠. 발색 강도라고 하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캘리브레이션 커브, 즉 농도 보정 곡선이죠.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농도를 모르는 시료를 가지고 측정을 하죠. 그래서 컬러가 여기 나왔어. 그러면 요 점을 잡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 시료의 항원의 농도는 얼마야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농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엘라이자는 정량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정량 분석은 분석 방법 중에서도 가장 파워풀하고 쓸모가 많죠. 자, 여기까지가 다이렉트 엘라이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림만 이해하시면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보시면 다이렉트 엘라이자의 경우는 이렇게 샌드위치를 구성하는데 가운데 있는 이 항원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료에 항원이 존재하게 되면 그 항원의 양만큼 발색 강도가 달라지게 되죠. 시료 자체에 항원이 없을 때는 아예 발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항원이 존재할 때도 항원의 양에 따라서 항원이 적으면 발색이 약하고 항원이 많으면 발색이 강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량 분석이 가능한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인다이렉트 엘라이자고요. 이제는 쉽습니다. 유사한 점이 많죠. 자, 인다이렉트인데 항체가 있는 경우, 자, 샌드위치를 보시면 인다이렉트는 항원, 그다음에 항체, 그다음에 그 항체 끝에 결합하는 두 번째 항체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가운데 물질을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물질, 보통 인간 항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 항체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인간 항체의 양을 정확히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이 인다이렉트 엘라이자, 간접 엘라이자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96 웰 플레이트에서 한 개의 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웰 내벽에 이렇게 항원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코팅이 되어 있죠. 네, 제조해서 판매하면 그걸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 항원에다가 시료 용액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료는 보통 인간의 혈액 샘플이에요. 혈청 샘플. 그래서 인간의 혈액 중에 특정 항체가 존재하는지를 보통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특정 항체가 존재하면 이 항체는 이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인다이렉트의 경우는 주로 감염병의 진단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에이즈가 예시로 나와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하여튼 코로나든 뭐 조류독감이든 신종플루든 특정 전염병에 감염이 되게 되면 바이러스가 주로 이제 사람 몸속에 들어온 거죠. 뭐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몸에서는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생성돼서 혈액 안에, 혈청 안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대량 생성이 돼서 혈액 중에 많이 존재하게 되죠. 근데 그게 보통 감염되고 일주일, 7일 정도 걸린다고 평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7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염됐는지 판단할 때 혈액 샘플을 채취를 해서 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는지 판단을 합니다. 항체가 존재하면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항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약간 엘라이자를 PCR이 대체했다고 말씀드렸죠. 국가가 공인하는 전염병에 대한 진단 방법으로. PCR은 정확하게 감염이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엘라이자의 경우는 항체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 감염 안 됐어요 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감염되고 일주일 후에 사람의 항체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 사이에 검사가 이루어지면 감염됐는데도 감염이 안 됐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적인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PCR이 공식적으로 선택이 되기 전까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엘라이자였기 때문에 엘라이자가 전염병 감염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인다이렉트 엘라이자는 그래서 사람의 혈액 샘플에 특정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주로 쓰여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외의 내벽에 항체가 부착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잔뜩 붙여놓고 특정 환자의 혈액 샘플을 투입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면, 일주일이 지났으면 혈액 내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항체가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물론 혈액 속에는 기타 물질들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기타 항체들도 존재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아닌 다른 항체들. 자, 워싱을 하면 얘네는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 항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불활성화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항체는 인간 항체인데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 속에 있는 항체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항인간 항체를 투입을 합니다. 네, 면역학에서 항체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그다음에 슬래시하고 땡땡땡, 그다음에 항체 하면 이 항과 항체 사이에 존재하는 이 용어가 이 항체가 결합한 대상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인간 항체는 인간의 물질에 결합하는 항체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1차 항체죠. 인간의 항체 끝에 결합하는 항체를 항인간 항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간세포 항체, 그러면 간세포에 붙는 항체를 말하고, 항토끼 항체, 그러면 토끼의 특정 물질에 붙는 항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체 사이에 존재하는 요게 그 항체가 특이적으로 결합한 대상을 거기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에 결합하는 환자의 항체, 그 다음에 인간 항체에 결합하는 2차 항체죠. 2차 항체가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효소가 역시 부착되어 있죠. 결합하지 않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워싱을 하면 결합하지 않은 애들이 날아가게 되겠죠. 자, 그럼 샌드위치가 생성이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환자의 항체, 그 다음에 인간 항체에 결합하는 2차 항체. 다시 표현하면 항원, 그 다음에 인간 항체, 그 다음에 항인간 항체의 샌드위치를 구성하게 됩니다. 분석 대상은 뭐죠? 이 가운데 있는 인간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지를 투입하게 되면 발색 물질, 여기선 붉은색 물질이 생성이 돼서 발색이 되는 거죠. 그럼 발색된 걸 보고 이 환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를 판단할 수 있겠죠. 다이렉트 엘라이저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다이렉트 엘라이저는 항원의 유무와 정량을 할 수 있고, 인다이렉트는 항체 유무와 항체 양을 정량하는 기법이죠. 나머지 설명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항체에 대한 용어를 써놨는데 다 아시는 부분일 것 같지만, 자, 항체는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겼죠. 근데 이쪽 부위가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원의 3차원 입체 구조와
딱 맞는 형태를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하게 되죠. 이쪽을 항원 결합 부위라고 하고 이쪽 부분은 모든 항체의 공통된 구조예요. 여기는 항체가 바뀌어도 이쪽 아래쪽 부분에 그리고 항체가 바뀌어도 이쪽 아래쪽 부분의 모양은 바뀌지 않죠. 항체의 종류가 달라지면 이 끝부분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을 FC 불변 부위라고 부릅니다. 컨스턴트 프래그먼트의 약자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가변 부위 FV Variable Fragment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를 항원 결합 부위 FAB라고 불러요. Antigen 항원 바인딩 프래그먼트. 뭐 정확히는 모르셔도 되고 Y자의 위쪽 끝부분은 항원과 결합하기 때문에 항원마다 모양이 달라져야 돼서 모양이 변하는 부위고, 아래쪽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지 않는 불변 부위다. 그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두 번째 항체의 경우에 첫 번째 항체의 얘는 불변 부위죠. 이쪽이 가변 부위고 불변 부위 쪽에 결합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 인다이렉트의 경우에 항체가 없는 경우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죠. 96L에 하나의 웰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번에 환자의 시료는 이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됐는데 뭐 일주일이 안 돼서 혈액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 항원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 아예 없죠. 그럼 워싱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2차 항체도 두 번째 항체도 항인간 항체죠. 얘도 인간 항체가 있어야지 결합할 수 있는데 인간 항체가 남아있지 않죠. 항원만 있죠. 그래서 얘도 워싱에 의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기지를 투입해도 역시 효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발색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발색이 안 된 걸 보고 이 환자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됐는데 아직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역시 인다이렉트의 경우도 항체 양이 적은 경우 발색이 약합니다. 항체 양이 많은 경우에는 발색이 강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다이렉트 엘라이자의 경우도 정확한 항체 양에 대한 정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셨는데 항체 양이 많은 걸로 봐서 감염된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항체 양이 적은 걸로 봐서 감염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이렉트 엘라이자의 경우는 아까 항원의 유무와 항원의 정량이 가능한 방식이었고, 인다이렉트 엘라이자의 경우는 항체의 경우 이제 주로 전염병에 대한 사람이 생성한 항체죠. 항체의 양과 그 정량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최종 발색하고 응용 기법인데 잠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